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1강 재미있는 머린석보의 세계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공선사 머린석보 대학. 저는 튀르키예 에르지에스 대학교 정진원입니다. 예, 어, 오늘 이 책 다 준비하셨죠? 어, 또 이제 새 책을 준비하는 날이시죠? 머린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 대장경. 지금 이게 무수 나무 아래에서 마야 부인께서 그 아기 태자 시달타 태자를 이제 오른쪽 옆구리로 이제 낳으시고 그 아기 이 태자가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고 꽃비가 내리고 처녀들이 풍악을 울리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 이맘때 2021년 박이정 출판사에서 이게 출간이 됐죠. 그리고 이게 21년 가을 학기 건데 오늘 22년 가을 학기 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1년치가 들어있어서 그냥 요걸 그 밑에 내려앉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왔어요. 요거는 약간 무시하시고 오늘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음, 이렇게 이제 어, 교재 이야기 오늘 대부분의 그동안의 이야기 복습, 대강의 줄거리 이런 이야기 오리엔테이션으로 할 거고요. 지금 이 비람강생 가비라국에서 람비니 동산 람비니 동산에서 이제 아기 태자 석가모니께서 이제 태어나시는 비람강생 팔상도에 우리가 머릿속보 1권에는 그러니까 도솔레이만 배운 거예요. 그리고 2권에 비람강생 그 이제 뭐 유성출가 사문유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부처님이 도설촌 보살로 계실 때 도솔레이죠. 부처님이 연부제에 내려오실 때 이게 이제 아이고 비람강생이죠. 그리고 팔상도 이야기 그리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영각 12인연을 훈민정음으로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그래서 성문에 대한 훈민정음 풀이, 영각에 대한 훈민정음 풀이, 그 다음에 12인연에 대한 훈민정음 풀이 굉장히 깊이 들어가죠. 거의 책 속의 책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협주의 세계, 책 속의 책, 유깁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고 12년의 순서 카필라국 룸비니의 비랑강생 이야기 마야 부인 무우수 가지 잡는 이야기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30 이상에 대한 이야기 인도에 일어난 상서로운 일들 중국에서 일어난 상서로운 일들 그 다음에 석가모니의 아까 30 이상 했고 80 종호 이야기 그리고 이제 십지보살이 되는 길, 그리고 도교에도 불교를 전파하는 이야기, 이렇게 2권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또박또박 정독해서 읽었던 2019년에 조계종 출판사 책 머린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가 1권인데 여기엔 1권이라고 써있진 않은데 요번에 우리 지금 공부하는 2권 이 책에는 이 왼쪽 상단에 머린석보 2권이라고 써있어요. 머린석보 제2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1권 내용 다 이제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월인석보 1권이 왜 중요하고 2권이 왜 중요한지 월인석보라고 해서 1권이 바로 월인청강지곡과 석고상절로 시작되지 않죠. 훈민정음 배우기, 가나다라,
그 영어로 치면 알파벳 배우는 훈민정음 언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글자의 원리를 배우고 나서 그림으로 배우는 팔상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짓게 된 석보상절 서문과 월인석보 서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세종의 왕후이고 세조의 어머니이신 소원왕후가 돌아가셔서 극락왕생을 위한 발언문의 성격으로 이 책이 쓰여졌다. 이게 그 유교의 나라 유신들, 신하들을 설득하기 위한 첫 번째 이제 방편으로서의 서문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 그 양반 귀족 왕실의 특권이었던 문자를 쓸 줄 알고 활용할 줄 알고 누릴 줄 아는 그 특권 계층의 그 문자를 온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특권을 없애겠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 그게 세종세조의 진짜 이 책을 지은 목적이죠. 그래서 1447년 이제 많이 기억하시죠? 그 600수에 가까운 머린 청강지곡을 세종이 지으시고 아들 수양대군이 혼을 담아 써내려갔어요. 진짜 석보상절 24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2년 후인 세조가 왕이 된 지 세조 5년 1459년에 월인청강지곡의 월인, 석보상절의 석보 두 책을 합해서 월인석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을 하죠. 갑자기 월인하니까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이 하나 있어요. 월요일 날 9월 19일 날 제가 통도사의 율주 스님, 해남 스님께 그 정강을 받는다는 말씀 드렸나요? 드렸던가요? 그 정강식을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송파구에 축하드려요, 선생님.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다시 제가 박수. 불자로는 그 들은 적이 없어요. 이거 다 스님들이 스님한테만 그 무슨 그 있잖아요. 그 달마대사로부터 뭐 몇 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이제 전하는 그 법맥을 전하는 그런 의식을 정강식이라고 하는데 이 통도사 율주 스님이 아직도 이 그 불가에서는 승속을 굉장히 엄격하게 구분을 하고 이 제가 불자 학자들은 스님들보다 공부를 이쪽으로 많이 해도 정강을 했다는 소식을 못 들었는데 월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송파에 있는 저기 법운 스님의 포교당인데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좀 뭐 조그만 포교당에서 조용히 그 의식을 치룰 건데 스님은 또 그 율주 해남 스님은 이런 게 또 이렇게 매스컴에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끼리만 알고 이제 넘어갈 일인데 어쨌든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서 이제 당호를 그 월인이라고 짓기로 했습니다. 월인석보의 월인 하니까 9월 19일 날 월인 적광. 선생님, 너무 멋지세요. 네, 저도 그렇게 다시 생각해요. 박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와, 연락을 받아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스님한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고 이게 혹시 또 이제 몇몇 보수적인 스님들한테는 왜 제가 학자한테 그 법맥을 전수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듣지 않으시겠는가 그랬더니 규봉 종밀도 의상과 같이 공부했던 화엄종의 법장 스님도 다 제가 거사였을 때 법을 받았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대요. 그렇다고 불교 공부하는데 무슨 승속이 필요 있겠느냐며
저하고 이제 또 다른 스님께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하고 이제 비구니 스님, 그 다음에 승가대학에 계셨을 때에 이제 그 법을 전수받은 또 비구 스님 5분, 뭐 이렇게 해서 한 8분 정도가 정강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월인 적광이라고 썼어요. 제가 적광명인데, 이제 월인은 사실 달이 비추는 거고, 적광은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비로자나는 해가 비치는 거죠. 대일열애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달빛, 햇빛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진리의 빛이 널리 퍼지는, 온 세상에 퍼지는 그런 모습이어서, 저로서는, 그리고 또 이제 조실 스님께서 지어주신 그 월인이라는 이제 당호를 이 기회에 쓸 수 있어서 더욱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월은 큰 스님은 제가 그 승가대학 개운사에 있을 때 불경 공부할 때 초대 원장님이셨고, 통도사 율주 해남 스님은 2대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불교 공부한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매듭이 지어지고 회양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거를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월인석보를 같이 공부하면서 받게 돼서 더욱더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뭐 혹시 한두 분 정도 오실 수 있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토록 이제 이 월인석보에 신미대사가 드디어 등장을 하죠. 훈민정음 해례본에 신미스님은 등장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매뉴얼 내가 썼어라고 지금도 쓰지 않듯이 신미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와 이 월인석보 강경도감의 훈민정음 불경의 그 편찬에 깊숙이 관여했지만 신미스님의 존함은 월인석보부터 나온다. 그것이 우리가 공부해서 역사에서 찾아낸 굉장히 커다란 한 가지 사실이죠. 이것이 이제 훈민정음이 날개가 되어서 월인석보와 함께 날아온 600년의 대장정을 쓴 월인석보 1권에 쓰여진 내용이고요. 월인석보는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훈민정음 언해, 팔상도,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그리고 이 내용을 쉬운 조선시대에 우리말로 적어놓은 조선시대 훈민정음 대사전. 이 5권의 책을 합해야만 월인석보라는 책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요거 제가 이제 작년에 요맘때, 이게 왜 이러지? 왜 공유가 중지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잠깐만요. 아닌데? 셔서 가능한 월인 속보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월인청강기록은 노랫말이죠. 성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태조께서 그 석고상절을 보고 기쁘셔서 보이시나요? 으로 지으셨다. 한번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하고 난 네, 교수님 잘 보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왔던 거. 어느 날 살다
교수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 안 들려요? 예, 적게 들려요. 적게 들린다고? 나한테 엄청나게 크게 들리는데?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어린 청강지곡은 들리세요? 찬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 석고상조를 보고 기쁘셔서 찬송으로 지으셨다. 한번 여기서 잠깐 소개가 가능합니까? 왜 석가불 무량무병공덕을 컵컵에 어느라 살바. (1468년 5월) 봄 기운이 무르익은 경복궁 사정전에서 세조는 신하들과 노래를 듣고 있었다. 월인 청강지곡은 아버지 세종이 세문자 훈민정음으로 노랫말을 직접 짓고 곡까지 붙인 찬불가. 그런데 노래를 듣던 세조가 신하들 앞에서 눈물을 떨구고 만다. 세조실록에는 그런 왕의 모습에 신하들이 당황해서 안색이 변했다는 기록이 자세히 남아있다. 세종은 1446년 아내인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명복을 빌기 위해 그 이듬해에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에게 명하여 석가모니의 일대기와 설법, 불교의 전례 과정 등을 담은 책을 펴내도록 하였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자유롭고 유려한 문장의 언해불전, 석보상절. 한문 불경을 한글로 옮긴 최초의 사례이자 한글로 된 최초의 산문자료인 석보상절은 다른 불경 언어서들과는 달리 한자 원문이나 구별 없이 번역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석보상절을 읽고 그 내용을 토대로 세종이 찬불가 형식으로 지은 한글 최초의 시가집이 월인 청강지곡.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물에 비추듯 부처님의 자비가 달빛처럼 모든 중생에게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책이다. 월인 청강지곡은 한글을 위주로 표기하고 한자는 협조로만 처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2년 후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이 월인 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쳐서 발행한 월인 속보의 월인 청강지곡 부분과도 대조를 이룬다. 월인 속보에서는 책의 앞머리에 훈민정음이라는 새로운 글자를 만든 이유와 글자의 원리는 물론 사용법까지 밝히고 있다. 먼저 새로 만든 글자를 익히고 그 다음 문장을 읽게 하려는 배려였으리라. 아울러 세조는 책의 앞머리에 붙인 석보상절 서문에서 아버지 세종이 월인 청강지곡을 쓴 이유가 부처의 성부를 한글로 번역하여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불교에 귀의하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였다는 것도 기록으로 남겼다. 조카인 단종은 물론 아우인 안평대군과 지편전 학자들까지 여럿의 목숨을 빼앗고 왕위에 올랐던 세조. 그는 왜 월인 석보 간에 이토록 열과 성을 다한 것일까? 또 아직 왕권 초기인 상황,
무엇보다 조선의 임금이면서도 어린 속보를 더 좋은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화덕전자 신미 스님을 비롯한 10분의 스님과 유학자 김수원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도 당당히 기록으로 남겨놓을 수 있었을까. 네. 이게 전부 다, 제가, 거기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저한테. 그래서 찬송가라는 말은 지금 기독교에 있는 말일 것 같지만 사실은 월인석보에 찬송이라는 말이 나온다, 먼저. 지금 우리가 뭐 장로 뭐 이런 그 불교 용어들을 그 기독교에 많이 이제 내줬죠. 그 자유는 아니었지만 그 중에 찬송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찬불가라고 부르고 있지만 찬송이라는 말은 원래 월인석보에서 먼저 쓰였다라는 거 새롭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미순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한글과 불교, 훈민정음으로 된 두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있고, 언해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도 보여드릴 텐데, 요건 보이네요.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 세종대왕의 왼손에 들려있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와 글자를 맞는 원리가 설명되어 있는 일종의 해설서이다. 세종 28년인 1446년 간행된 이 책은 오랜 시간 자취를 감추었다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됐다. 훈민정음 해례본의 발견은 한글 창작을 교수님 소리 좀 조금 키워주세요. 이게 이상한데요. 세종은 왜 소리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저한테 지금 너무너무 크게 들리거든요. 어, 어떻게 해야. 스피커. 이걸로 한번 바꿔볼게. 들리나 한번 보세요. 이게 왜 잘 들리세요? 잘 안 들리세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세종대왕의 왼손에 들려있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이다. 그러면 요거는 아, 들려요, 제가, 작게. 스피커가 어떤 스피커를 해야지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스피커죠?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모니터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스피커 표시를 누르시면은 음량 조절이 있어요. 그거를 최대한으로 해놓고 수업을 시작하시면 아니, 지금 그래서 저한테 소리가 나요. 엄청나게 크게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들리거든요. 예, 이게 스피커 선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렇게 조정을 미리 해놓으세요. 수업 아, 들으실 지금 제 때. 목소리 들려요? 네, 저도 잘 들려요. 안 들리죠? 이걸로 한번 해볼까? 이걸로 잘 들려요? 어떤 게 제일 크게 들려요? 아, 교수님 목소리는 계속 들려요. 아, 지금 들려요? 네네. 지금 스피커가 5개나 지금 뭐 벨이라는 거, 뭐 리얼텍 하이라는 거, 샘슨 미터라는 거, 뭐 리얼텍 디지털이라는 거, 시스템과 동일이라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예 그냥 그러면 이걸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걸로 지금 해보지 않으면 또 언제 할지 모르니까. 에 깨달아 알지 못할까 염려하여 그림을 붙이고 이름하여 안 들리세요? 잘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나를 가르쳐주지 않으면 어찌 그 뜻을 알아 아주 작게 들려요. 마음을 아주 가르칠 수 작게. 있으니 문자의 필요성에 대해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하여튼 맥시멈으로 크게 틀어놓고 해볼게요. 지금 60으로 볼륨을 100이 있는데 볼륨도 맥시멈으로 해놓고 마이크도 거의 스피커가 델로 해야 되나? 네.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이를 훈민정음이라 이름 세종시에 남아있는 어때요? 좀 들리세요? 똑같이 잘 안 들려요? 네. 문자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적어놓았을 아, 들을 수 있어요. 기록은 없다. 그리고 약 3년 뒤 세종 28년에 실록에 이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는 언급과 함께 훈민정음 테레비는 세종의 서문과 정인지의 서문이 기록됩니다. 새로운 문자 훈민정음을 창제한 지 3년 만인 1440년 테레본의 가문과 함께 훈민정음을 발표했습니다. 득점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은 새로운 문자를 가르치는 말이죠. 현재 학자 여자가 만들어낸 책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 책을 훈민정음 테레본이라 부르는 것은 문자의 사용법을 자세히 풀이해내는 태로가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세종이 쓴 서문과 세 문자 훈민정음을 소개한 예문, 지편적 학자들이 풀이한 태로, 정제, 네. 잘 안 들리니까 요 정도로 하고 이따가 제가 카톡에 요 두 사이트를 링크해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그 첫 번째 제가 나오는 BTN의 이제 훈민정음 월인석보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그 월인석보에 나오는 월인청강지곡 1장을 우리가 지난 학기에 노래도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그 조명수 선생님이 악보 만들어서 그 노래의 앞부분 1절을 한번 불렀던 거고요. 오늘 제가 이제 우연히 찾아보니까 그것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했던 말을 잘 이제 그 자료로 정리해가지고 해놓은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세계기록유산 문화유산 채널에서 나온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책 내용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상식이 깊어지는 그러한 내용이어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다 보여드리면 유튜브에서 또 그 남의 사이트를 그 불법 이렇게 으로 사용했다라고 해서 이게 공개가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훈민정음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듯이 조선의 4번째 국왕이에요. 세종대왕이 만든 책이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신데 아까 최용수 거사님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나 보네요. 그 한국어 그 표기 문자책의 사용 매뉴얼이라고 나는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1443년 왕이 된 지 25년째에 자원청이라는 기관을 두고 성삼문, 신숙주, 최항, 정인지, 박백년 다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본 집현전 학사들이죠. 해설서를 만들어서 반포하게 하였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해서 소리를 가르친 거지 글자를 가르친 게 아니다라는 또 궤변을 늘어놓는 학자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 소리음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한자 공부를 안 해서. 소리에는 글자와 발음과 그 은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음이라고도 해요. 말씀어, 소리음. 이것을 다 포함한 그런 뜻이에요. 언어라는 뜻이에요. 문자 포함. 문자도 그 written language라고 그래요. 쓰여진 언어.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건 목소리를 통해 발음 기관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spoken language. 말하는 언어.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훈민정음을 글자 자자가 쓰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다듬고 실제로 써본 후 43년에 만들고 46년에 반포를 하죠. 그리고 이걸 훈민정음 해려본 한자로 된 책이에요. 이걸 월인석보에서는 훈민정음으로 한글로 풀어서 써놓은 게 더 중요한 거죠. 훈민정음 언해본은 월인석보 1권에만 있습니다. 그 1권을 우리가 배운 거죠. 지금 이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지금 월인석보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지금 범종 스님이라든지 그 안동 분사도감이라고 해서 훈민정음 상주본도 나오고 월인석보가 쏟아져 나온 광흥사라는 사찰의 주지 스님인 범종 스님과 이제 그 학자들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례본은 간송 전영필 그 성북동에 있는 간송기념관에 보관된 그게 있고 상주본은 이제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와서 도굴범이 이제 광흥사에서 몰래 도굴에다가 그 골동품상에다가 팔아가지고 그 골동품상하고 그 도굴범하고 또 그걸 몰래 훔쳐간 사람 3자 간에 소송이 붙고 지금도 그 한 사람이 자기 집에 숨겨놓고 뭐 100억 원을 달라 그랬던가 뭐 1조를 달라 그랬던가 뭐 그렇대요. 그래갖고 그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주본이 있습니다. 훈민정음 언해본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세종, 어제, 훈민정음 그리고 여기에 요 세종, 어제, 훈민정음 또 그 한글로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제가 글 짓는다는 뜻이니 어제는 임금이 지으신 글이다. 뭐 이렇게 협주, 각주, 세주라고 불리는 제가 훈민정음 사전이라고 부르는 이 세주가 들어있죠. 그리고 국지어음이 그러면 국지어음은 우리 조선말로 뭐냐? 나라의 말씀이, 나란 말씀이. 그래서 이 나란 말씀이를 가지고 영화 제목으로 삼았죠. 아마 이 나란 말씀이가 그 오징어 게임 다음에 개봉이 됐으면 나란 말씀이가 내년에 또 상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조금 몇 년 전이지만 시기상조였고 그리고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신미 스님을 그냥 막 다 폄훼하고
훈민정음 해례범에 신미스님 이름이 안 써 있는데 왜 신미스님이 짓고 세종이 안 지었다고 하느냐, 뭐 이걸 가지고 하도 논란이 되는 바람에 100만도 못 채우고 2주일도 못 돼서 이제 그 상영을 종용하고 말았죠. 너무나 안타까운 고 나란 말싸미에 대한 포스터. 사실은 요 개봉 날짜에 맞춰서 이 1권이 같이 나오려고 했었는데 이 책이 2주일 후에 나오는 바람에 이게 이제 막을 내려서 비운의 책이 되었다. 그 말 했더니 우리 이 나란 말싸미 작년인가 올해 1월인가 이 감독 부부가 우리 머린속법 수업에 직접 또 특강하러 오셨죠. 그래서 미안해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자꾸 소리가 안 난다고 하니까 문자를 중놈들하고 만들었다. 소리 들려요? 굳이 왜 문자를 만드냐 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그게 나쁜 거냐?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문자. most beautiful 또 가장 쉽고 가장 아름다운 글자. 거기에 동감하시죠? 그래서 세종과 신메스님이 합작. 신메스님이 진짜 제가 이제 한 94년도 아까 그 해남 스님 그 정강식 해주신다는 해남 스님 때부터 들었어요. 그 법주사에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내려온다. 그래서 그 옛날에 법주사에 가서 신미 스님이 썼다고 하는 모든 관련 자료를 다 그 이제 한보따리 복사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전설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여러 스님과 여러 학자들의 노력으로 이 신미 스님이 어쨌든 부각이 되고 있어서 언젠가는 반드시 재조명, 재평가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저는 반드시 재평가가 되어야 할 거고 아까 그 영어 자막으로 쓴 건 제가 인도 그 대학에 가서 특강할 때 그 인도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이 감독님한테 이제 요청을 해서 만든 자료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같이 영어로 그래서 요새 이제 봉선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놀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정도의 말은 그 영어로 할 줄 알면 좋겠죠. 창제는 인벤션이다. 반포는 프로클레메이션이다. 뭐 요런 정도. 그리고 이 그 세종의 월인청강지곡하고 세조의 석보상절이 합해서 월인석보다. 요거 아까는 뭐 뭐가 다르죠? 한자로만 써 있죠. 그럼 이거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해례본 1번, 언해본 2번 어떤 걸까요? 한자로만 돼 있으니까 여기 답도 써 있어요. 해례본이겠죠. 훈민정음이 써 있으면 언해본. 이거 이제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에 엔딩 크레딧에 난생 처음 이름이 나와봤어요. 이 책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K-팝을 능가하는 K 클래식 콘텐츠로 저는 이제 월인석보하고 삼국유사를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자와 이 언어를 지키려고 노력했기에 우리나라 독립과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는 거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잘 못 느끼시죠?
그 옛날에 그렇게 어렵게 외국으로 유학 가서 평생 그 공부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 다시 지금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딸도 일본에서 꽤 좋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서울로 올 생각이 없느냐, 그랬더니 엄마 서울에서 나는 취직하기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일본에서 취직이 더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어렵게 민행 공과대학이 굉장히 세상에서 알아주는 대학인데 거기를 혼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제 아는 선생님의 아드님이 그 이제 이제 수료하고 박사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 뒤늦은 나이에 이제 군대 때문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한국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박사 받으러 안 가겠다고 그런대요. 그냥 서울에서 눌러 살겠다고. 그럴 정도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같이 또 그 결혼한 뮌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식 단원이 돼서 유럽과 세계 도시를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그런 이제 꽤 훌륭한 연주자가 이제 그 부부인데 그 부인도 그 유럽 순회 도시 다 다녀봐서 더 이상 아무 그 여한이 없다면서 차라리 들어와서 우리나라 그가 요새 핫한 그 음악의 핫플레이스래요. 그게 누구죠? 요새 그 젊은 그 두 청년이 엄청 그 유명한 음악 콩쿠르에서 다 1등 했잖아요. 그래갖고 외국의 음악가들이 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필하모니 연주 단원 그만두고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 레슨해 주면서 여기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부부의 그 이제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인 선생님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이제 그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는 걸 듣고 처음에는 저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그랬는데 이게 경제 10대 대국이어서 가능하구나. 그리고 독일만 해도 유럽에서 제일 잘 살고 제일 강대국인데 그 벤츠의 나라 아닙니까? 거기서 못 보는 벤츠 그 신제품들이 다 우리나라 그 전시장에 와 있대요. 그 오히려 독일에서는 그 신제품을 잘 볼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서울에 오면 한국에 오면 뭐든지 볼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고 다이나믹하고 재밌고 즐거운 나라.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열광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한국에 살고 있는 걸 내가 한국인인 걸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를 또 이제 튀르키예로 간다고 제 동네 산책하는 친구는 저를 부러워하는데 네, 한편으로 저도 이 나이에 다시 외국 대학의 교수가 돼서 가는 거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간에 여러모로 그 이제 뒤늦게 따라오고 있는 나라인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경제 문제 같은 게 너무나 이제 심각하고 뭐 이래서 또 가서 그 낯설고 물 설고 말 설고 한 나라에서 이제 또 이렇게 지내야 될 생각을 하면 딱히 좋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이거는 뭐 행복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일본 강점기 때 또 그 한국 전쟁 끝나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거의 한 지금 216개국 정도를 이제 세계의 나라로 쳐줘요. 거기에 10번째, 10손가락 안에 들어간다는 건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걸 이제 외국 가면 피부로 느끼시게 돼요. 살아보면. 그래서 언어와 문자는 그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이고 사람의 몸으로 치면 등뼈. 우리가 직립해서
두 손을 쓸 수 있어서 만물의 영장이 된 게 이 직립하는 등뼈를 고추 세웠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언어와 문자가 등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월인석보 그대 이름은 한글대장경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2분이니까 2시에 시작할게요.